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2022. 오늘은 2025년 5월 11일 일요일 1시 14분입니다.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좀 늦게 잤어요. 늦게 자서 조금 늦게 일어나서 명상을 좀 하고 뭐 좀 씻고 밥 먹고 뭐 이렇게 빨래하고 일이 좀 할 일이 많아요. 오늘 빨래도 좀 밀린 빨래가 있어서 좀 많이 해야 하다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부하려고. 여기 손톱도 깎아야 되는데. 예, 자, 일요일인데 할 일이 많고 어저께 늦게 자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좀 피로해요. 요즘에 잠을 좀 깔끔하게 못 잡니다. 좀 아침에 일어나면 잠 피로라고 해야 되나? 자, 일로 와.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야, 어디 턱 껴? 어? 턱 껴 어디를? 자꾸. 아유, 아유. 정기현이랑 같이 오늘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침에 사다 놓은 저 누룽지 삼계탕. 누룽지 삼계탕이 맛있더라고요. 정기현이랑 놀아서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정기현이도 똥 오줌 잘 싸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잠을 좀 깔끔하게 못 자서 8시간 푹 자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자꾸 좀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피로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과를 시작하곤 하는데 불만입니다. 정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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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태고 오늘 오후에 아이고 정기현이 이 녀석 바람도 좀 세워지고 야구도 좀 봐야 되는데 야구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상태고 자, 이번 시간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책 이번에 또 오랜만에 새 책. 새 책 냄새가 뭐 좋습니다. 새 책을 샀습니다.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라는 책. 부의 격차를 좁히는 진짜 돈의 모습. 필립 바구스, 안드레아 마르크바르트 지음, 베지나 옴김.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은 당신 탓이 아니다. 누구는 왜 끝없이 불을 쌓고 누구는 가난을 반복하는가? 모두가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진정한 돈 이야기. 북모먼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뒤에 책 날개 책 겉표지에 인상적인 리뷰가 있네요. 수많은 독자가 2번 이상 탐독한 명저. 별 5개가 돼 있고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3년 동안 경제 수업을 들은 것보다 더 큰 수학이었다. 미국 아마존 리뷰. 네,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이 책은 저도 제 경제에 대해서는 진짜 청맹관이 같아요. 청맹관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좀 정말 좀 바보스러워요. 경제관념이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걱정인데 그래서 내가 가난한가라고는 생각도 들고요.
보면 음식이나 요즘엔 주로 음식이나 책 같은 거에 아 소비가 대단히 많고 지금 캐피탈 차 할부 같은 것도 꾸준히 나가고 기름값 그리고 이제 한 달에 쓰는 카드값이 꾸준히 나가는데 뭐 마이너스가 되고 있진 않지만 특별히 크게 플러스가 되고 있지도 않아요. 이게 소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경제관념을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거를 영만 형님과 같이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다. 영만 형님 생각이 딱 났어요. 솔직히 그래서 영만 형님하고 얘기해도 지금 경제 관련된 책을 샀으니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을 샀으니까 형님 기대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책을 샀습니다. 예. 지금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가 4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4부인데 음, 이 책을 읽고 읽을까요, 저거를? 원래는 불교 관련 책을 좀 읽고 싶었는데 뭐 이 책 읽고 저 책도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니까 저 방금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라는 책 소개시켜 드린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외에도 소개시켜 드릴 만한 책은 많아요. 많은데 한 권씩 소개시켜 드리려면 아주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뭐 인문학 경제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라는 거 해두죠. 지금 인문 파트와 과학 파트로 나눠서 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리고 과학 파트는 저 제3의 침팬지가 끝나면 일단 침팬지와 인간의 관계에 관한 책을 계속 읽긴 할 건데 중간에 좀 환기시킬 수 있는 또 지식에 좀 지평을 넓혀 볼 수 있는 책으로 가볍게 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잠깐 시선을 바꾼 다음에 돌린 다음에 다시 챔피언즈 관련된 책을 읽을 생각입니다. 네. 적당한 책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늘을 모자로 착각한 남자 4부 제 4부 이거는 팟캐스트 완독하길 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헌책 사니까 좀 헌책방 한 곳에서 좀 많이 샀거든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선물과 그 덤으로 또 좋은 책 2권 정도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주 잘 읽겠습니다. 이게 헌책 살 때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참 정이 느껴져요, 사람들 간에. 좀 보면은 그 책을 많이 읽으신 분 같은데 아주 넉넉한 마음이 읽혀지시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전 아직 좀 속이 좁은 것 같아요. 저도 좀 있는 물건을 좀 저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걸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지금 귀찮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뭐 저도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미디어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부 단순함의 세계. 전응아인 마틴이 이렇듯 정열적으로 바흐에 몰두하는 것은 신기한 일인 동시에 감동적이기도 했다. 바흐는 대단히 지적인 반면 마틴은 전응하였기 때문이었다. 마틴은 비록 지능은 낮지만 바흐의 복잡한 기교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는 음악적 지성을 갖고 있었다. 지능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바흐는 그를 위해서 존재했고 바흐야말로 그의 생명이었다. 마틴이 노래 부르는 모습, 음악과 한 몸을 이루고 황홀경 속에서 온 정신을 집중해서 듣는 모습은 참으로 경이로웠다. 제4부 단순함의 세계의 서문입니다. 서문. 몇 년 전에 전응아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루리아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아주 긍정적인 답장을 보냈다. 그의 답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능 발달이 지체된 환자만큼 내가 사랑스럽게 여기는 환자는 없습니다. 또한 선천성 질환 연구소에서 보낸 기간은 제 생애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세상에 발표한 임상기록 아이들의 언어와 정신 발달 1959년의 서문에서도 똑같은 심정을 피력한 바 있다. 만일 내 책에 대한 소감을 쓰는 것이 허용된다면 나는 이 졸저 속에 언급된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느껴온 따스한 감정을 꼭 덧붙이고 싶다. 누리아가 말한 따스한 감정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히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표현이다. 환자들이 어떤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들 자신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혹은 그들 하나하나가 진정한 감수성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면 이러한 따스한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 말에는 과학적인 흥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루리아는 과학적으로 보아 지극히 특이하고 흥미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그것이 무엇일까? 결손이나 결손 학상의 의미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좁아지기 때문이다. 도대체 전응아들에게서 발견되는 특히 흥미로운 측면은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의 질과 관계가 있다. 게다가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높아지기까지 한 마음의 질이다. 앉아! 정견이 앉아! 그들의 마음은 설령 지능상의 결함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이외의 정신적인 면에서는 흥미롭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우리는 전응아들이 가진 마음의 질을 인정해야 한다. 어린아이나 미개인의 마음을 접했을 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크리퍼드 기어츠가 되풀이해서 강조했듯이 전응아, 어린아이, 미개인 등 세 부류를 동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미개인은 전응아나 어린아이가 아니며 어린아이의 문화는 미개인의 문화가 아니다. 또한 전응아들은 결코 미개인이나 어린아이가 아니다. 셋이 다르다는 거죠. 전응아, 어린아이, 미개인. 중요한 유사점도 있다. 피아제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연구해서 밝혀낸 것과 레비 스트로스가 미개인의 마음을 연구해서 밝혀낸 것은 형태가 다르기는 하지만 전응아들의 마음과 정신세계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흥미롭네요. 주표시가 있는데요. 주표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정견 이쪽으로 앉아. 정견아. 아이고 참. 루리아의 초기 연구는 모두 이 세 가지를 합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는 중앙아시아의 미개 사회에서 어린이에 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후 선천성 질환 연구소에서 연구에 정진했다.
이 두 가지 경험을 토대로 그가 평생에 걸쳐 이룩한 업적인 인간의 상상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를 계속한다면 마음과 지성을 함께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루리아가 말한 신비로운 과학에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러면 과연 전능아들에게 특징적인 마음의 질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천진난만함과 투명함, 완전함, 존엄은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 어린아이의 세계나 미개인의 세계와 같이 전능아들의 세계라는 것을 설정한다면 그 특징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구체성이다. 그들의 세계는 생기 있고 정감이 넘치며 상세하면서도 단순하다. 왜냐하면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추상화를 통해 복잡해진 것도 시박해진 것도 통일된 것도 없다. 자연 만물의 본래 모습에 입각해서 말한다면 오히려 반대겠지만 신경학자들은 구체성, 구체적인 사상을 열등하고 고려할 가치가 없고 통일성이 결여되었고 태보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체계화, 조직화에 관한 한 당대 제1인자로 불렸던 쿠르트 골드스타인 등은 인간의 정신에 추상화와 분류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일단 뇌에 손상을 입으면 인간은 고상한 영역으로부터 인간적이라고조차 말할 수 없는 차원 낮은 구체성의 수렁으로 내동댕이 쳐진다고 생각했다. 만일 인간이 추상적 범주적인 태도 가로 열고 골드스타인 혹은 명제적인 사고력 가로 열고 슈링스 잭슨을 잃으면 도리 없이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되며 중요성도 없고 관심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라고 생각한다. 구체성이야말로 기본이다. 현실을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것으로 개인적이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구체성이다. 만일 구체성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에 나오는 피 선생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골드스타인의 사고와는 정반대로 구체성에서 전락해서 추상성으로 빠진 것이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좀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뇌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것을 이해하는 능력은 훼손되지 않고 남는다고. 다시 말해 인간이 퇴행하면 구체적인 것밖에 이해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것을 이해하는 원래의 능력은 상실되지 않고 남는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인격과 정체성 그리고 손상받기는 했지만 엄연한 생명체로서 버티고 있는 존재 그 자체는 상실되지 않고 남는 것이다. 산산이 부서진 세계의 남자에 나오는 자제 츠키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본질적으로는 인간임에 틀림없다. 그의 추상 능력이나 서술 능력이 아무리 황폐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도덕성과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 인간인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루리아가 잭슨이나 골드스타인의 견해를 지지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점을 180도 뒤집고 있다. 잭슨이나 골드스타인의 입장에서 자제치키는 지능이 낮고 혼이 빠져나간 사람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도 버젓한 하나의 인간이며 그의 감정과 상상력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오히려 좀 더 높이 고양되었을 정도이다. 책 제목과는 달리 그의 세계는 산산이 부서지지 않았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일관성 있는 추상 능력뿐이며 그의 세계는 대단히 평화롭고 깊이가 있으며 구체적이다. 이상과 같은 모든 점들은 전능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아니, 훨씬 더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지능이 낮고 추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곤욕감을 느끼는 일도 없다. 그들은 생각에 깊게 잠기는 일도 없이 소박하게 때때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집중력으로 현실을 직접 경험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매혹과 패러독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구체성은 꽤나 까다로운 개념이다. 이것은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어서 해석하기가 어렵다. 의사나 치료사, 교사, 과학자들에게 특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구체성에 대한 연구이다. 구체성에 대한 연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루리아가 말한 신비로운 과학인 것이다. 그가 소설 같은 필체로 쓴 두 권의 임상 기록은 모두 구체성에 대한 연구라고 해도 좋다. 뇌에 장애가 있는 자체 치킨은 현실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의 구체성이 상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례이며, 반면에 기억항진 환자의 초정신성은 현실을 희생하고라도 구체성이 강조되는 경우이다. 구체성을 해명하는데 고전적 과학은 별 도움이 안 된다. 고전 신경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구체성을 별다른 소용이 없는 하찮은 개념으로 본다. 구체성을 충분히 평가하고 구체성이 지닌 경이적인 힘과 위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비한 과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응아들을 이해할 때도 우리는 구체성에, 순수하고 단순한 구체성에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된다. 구체성이야말로 새로운 해명의 실마리인 동시에 장벽이기도 하다. 그것을 통해 감수성, 상실성, 내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반면, 구체성에 사로잡히면 의미 없는 세세한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전응아들에게는 양쪽의 가능성이 증폭되어 나타난다. 구체적인 심상과 기억에 대한 뛰어난 능력은 관념적, 주상적 능력이 모자른 대신에 자연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그러나 그 능력은 역작용을 하기도 한다. 작고 개별적인 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쓴다거나 세부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선명한 심상과 기억력에 너무 매달린다거나 초절 능력의 실현자, 가로 열고 소위 천재야가 자신의 지능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그 예이다. 기억항진 환자의 경우와 한동안 떠들썩하게 알려졌던 기억술의 개발, 양성 등이 그 예이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표시. 프란시스 H. 기억술 1966년 참조. 이러한 경향은 살아있는 사전의 마틴과 호세의 경우에도 관찰된다. 쌍둥이 형제에 나오는 쌍둥이 형제의 경우에는 그들의 재능을 보고 싶어하는 대중의 바람과 자신들의 능력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들의 과시욕이 한데 얽혀서 그러한 경향이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좀 더 흥미롭고 인간미가 깃든 맛, 그리고 좀 더 감동적이고 현실적인 맛은 그들의 특질적인 구체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고 발전시키는지를 살펴보면 느낄 수 있다. 전응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모나 교사들은 그들의 구체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키는지를 잘 안다. 그러나 전응아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이 점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신비로움, 아름다움, 심오함은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도 전달된다. 또한 그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감정, 상상력, 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어떠한 추상적 개념에 못지않게 효과적이다. 아마 추상 개념 이상으로 효과적일 것이다. 이 점에 관련해서 게르숑 숄렘은 1965년에 관념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을 대비시켜 논했다. 제롬 브루너는 1984년에 패러다임적인 것과 이야기적인 것을 대비시켜 논했다. 구체적인 것에는 감정과 의미를 손쉽게 흘려 넣을 수 없다. 아마 그것은 추상 개념보다도 쉬울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손쉽게 아름다운 것,
극적인 것, 희극적인 것, 상징적인 것이 되며 예술이나 정신과 같은 심오한 것으로 승화될 수 있다. 개념적으로 말할 때 전응하는 불굴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 상징적인 것을 이해하는 힘은 건강한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과학이며 동시에 신비로운 것이기도 하다. 키에르케고르만큼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한 사람은 없다. 그는 임종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썼다. 넌 평범하고 소박한 인간이여. 너 평범하고 소박한 인간이여. 이 말을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성경의 상징주의는 끝없이 높은 곳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능이 높고 낮음과 관계가 없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적인 차이와도 관계가 없다. 만인은 이 점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그 끝없는 높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러는 지능이 매우 낮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물쇠를 열지 못하고 하물며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해하거나 세계를 개념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은 세계를 구체적인 것,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마틴이나 호세, 쌍둥이 형제처럼 재능이 풍부한 전응아들이 가진 또 하나의 측면이다. 그들 모두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제4부를 리베카의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한다. 그녀는 지극히 평범한 전응아이다. 그녀를 진찰한 것은 12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그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훈훈해진다. 저는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떠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봤던 승부에서의 이창호 구단이 떠오릅니다. 이창호 구단은 보면 겉으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반 생활을 하는 데는 참 지장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일반적인 생활, 예를 들어서 신발끈을 묶지 못한다든가 거기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아니면 좀 어눌한 말투, 조용하고 세상과는 마치 벽을 쌓고 있는 듯한, 그러나 구체성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바둑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놀라울 정도의 계산력, 암기력을 발휘하면서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창호 구단을 초기 알파고 같은 바둑을 썼다고. 호탕하게 이기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반집을 이기는, 호탕하게 뭐 열몇 집 불개성을 이렇게 거두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반집승을 거두는 그런 바둑을 뒀다고 하더라고요. 상대편이 아주 질려서 나가 떨어지도록 가장 그러니까 승리 확률이 높은 수를 찾아내서 두는 식의 바둑을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알파고의 방식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정말 광범위한 기억력과 계산력, 그런 기억력과 계산력이 필요로 한 것이죠. 이창호 구단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적당한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창호 구단이 뭐 전응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국수를 갖다가 제가 전응하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말이 안 되겠죠. 제가 그분에 비하면 완전한 전응하죠. 저는 바둑 하나도 모릅니다. 머리가 나빠서 바둑 같은 거 쓸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 구체성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자기만,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어떤 분야가 있잖아요. 특별하게. 예. 그런 게 좀 특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좀 더 봐야지 알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외에 몇몇 가지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뭐 책을 읽어보면서 생각나면 얘기를 하든지 뭐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자. 리베커. 리베커가 꽤 기네요. 시인 리베커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할까요? 네.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이놈아, 너 무겁다고. 너 거의 10kg야. 어? 너 거의 10kg 나가는데 아빠 다리에 계속 앉아있으면 아빠가 다리가 아프겠냐 안 아프겠냐. 어? 장견아, 그냥 혼자 있어 저기. 아빠 다리 아파. 잠도 못 자게 하고 자꾸 괴롭히고 너. 아유 다리야.
네. 329쪽 시인 리베커. 시작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리베커가 우리 진료소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어리기는커녕 19세의 어엿한 처녀였다. 그러나 그녀의 할머니가 말했듯이 행동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았다. 집 근처에서도 길을 잃었고 열쇠로 문을 여는 것조차 하지 못했다. 열쇠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오른쪽과 왼쪽도 구별하지 못했고 옷의 겉과 안, 앞과 뒤도 구별할 줄 몰라 거꾸로 입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설령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바르게 고쳐 입을 수는 없었다. 장갑이나 신발의 오른쪽과 왼쪽을 바꾸려면 몇 시간이나 걸렸다.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리베커는 공간 감각이 없는 듯 했다. 모든 동작이 서투르고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서투름 혹은 둔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춤출 때만은 전혀 서툴지 않았다. 리베커는 약간 언청이라서 말할 때마다 슈슈 하는 소리가 났다. 손가락은 짧고 통통했으며 손톱은 둥글게 변형되어 있었다. 그녀는 심한 퇴행성 근시여서 도수 높은 안경을 썼다. 이러한 모든 현상의 원인은 뇌와 지능에 결함을 주는 원인과 동일했다. 그녀는 애처로울 정도로 수줍음타는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언제나 조롱을 당하며 살아온 삶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깊고 따뜻하며 정열적인 사랑을 할 줄 알았다. 그녀는 할머니를 끔찍하게 사랑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그녀는 3세 때부터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자연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공원이나 식물원에 데리고 가면 몇 시간 동안이나 즐겁게 놀곤 했다. 옛날 이야기를 좋아해서 글을 배우려고 온갖 노력을 해왔지만 끝내 읽기를 배우지 못했다. 그녀는 곧잘 할머니나 다른 사람에게 글을 읽어달라고 졸랐다. 옛날 이야기에 굶주린 아이 같아요 라고 할머니는 말했다. 다행히도 할머니는 글 읽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다정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었고 리베커는 이야기에 푹 빠져들곤 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뿐 아니라 시도 읽어주었다. 리베커는 이야기에 굶주려 있었고 또 이야기를 필요로 했다. 이야기야말로 그녀에게 필요한 영양분이었고 현실을 알려주는 유일한 길이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말이 없다. 그래서 리베커는 자연만으로는 마음을 채울 수 없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말을 통한 이미지로 표현된 세계였다. 리베커는 일상생활 속의 간단한 설명이나 가르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심오한 의미를 지닌 시 속의 비유와 상징을 이해하는 데는 거의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에게 감정과 구체성을 나타내는 말, 이미지나 상징을 나타내는 말은 하나의 세계였다. 그녀는 그 세계를 사랑했고 그 속으로 놀랍도록 깊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개념적인 이해력이 없는데도 시적인 언어는 잘 알아들었다. 말하는 것이 서툴긴 해도 일종의 시인, 천부적인 시인이라고 불릴만 했다. 깜짝 놀랄 만한 비유와 은유가 뜻하지 않은 순간에 시적 탄식이나 암시처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듯 했다. 할머니는 조용하면서도 경건한 신자였고 리베커도 그랬다. 그녀는 안식일에 켜는 촛불과 유대교의 축일에 부르는 축가나 기도를 좋아했다. 그녀는 유대교 성당에 가는 것도 좋아했다. 그곳에서는 그녀도 때묻지 않은 양 성스러운 어린 백성으로 사랑받았다. 리베커는 정통 유대교의 예배, 전례, 성가, 상징 등을 모두 이해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몸으로 느끼고 사랑했다. 그러나 지각이나 시공의 파악,
체계적 이해력 면에서는 심각한 결함을 보였다. 예를 들어 거스름돈을 계산하지 못한다든지 읽거나 쓸 줄을 몰랐다. 평균 지능지수는 60 이하였다. 그녀의 경우는 행동 테스트보다 언어 테스트의 결과가 훨씬 나았다. 그녀는 그때까지 사람들의 눈에 우둔한 여자의 바보, 군뱅이로 비쳤고 사람들은 실제로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그러나 리베커는 뜻밖의 불가사의한 힘, 멋진 시적인 재능을 갖춘 전능하였다. 겉보기에는 결점투성이에 무능해 보였고 그로 인해 강한 욕구불만이나 불안에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지능이 뒤떨어졌고 그 점에 대해서는 그녀 자신도 알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간단한 기술이나 능력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결점투성이에 무능하다는 의식이 전혀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온화하고 성숙한 감정을 지니고 충실히 살아가는 인간, 보통 사람들의 못지않은 깊고 고상한 정신을 가진 인간이었다. 리베커는 자신이 지적으로는 불완전하다고 느꼈지만 정신적으로는 충실하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어색하고 꼴사나운 모습의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녀가 정말 불행한 희생자, 결함으로 가득 찬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신경학적인 결함을 손쉽게 찾아내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행위상실증, 인식불능증, 감각빛, 운동의 결손과 쇠약 등이 인정되었고 지능체계와 지능개념은 피아제의 기준에 따르면 8세짜리 꼬마 수준이었다. 아마 단편적으로 우연히 남은 능력이겠지만 말하는 것만이 가능한 가여운 아이다 라고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거의 모든 기능이 못쓰게 되었지만 피아제의 체계 가운데 좀 더 높은 대뇌 겉질의 감각 기능만이 단편적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두 번째로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그녀에게서 뜻밖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녀를 진찰하거나 진료소에서 평가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한 것은 어느 상쾌한 봄날 업무가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마당을 거닐 때였다. 리베커는 벤치에 앉아서 움트는 4월의 실록을 조용한 시선으로 즐거운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실록을 바라보는 그녀에게서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하고 꼴사나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얇은 옷을 입고 앉아있는 그녀의 얼굴은 부드러웠고 잔잔한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다. 이리나, 아냐, 소냐 혹은 니나와 같은 체호프의 소설에 나오는 소녀가 연상되었다. 그녀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정원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봄날을 즐기는 소녀의 모습 그 자체였다. 신경학자로서 내 견해가 무엇이든 적어도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나는 그렇게 느꼈다. 목이야.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았다. 그녀는 만면에 웃음을 띠며 말이 아닌 몸짓으로 이렇게 말했다.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섹슨 증후군의 특징인 폭발적인 기세로 신기한 시적 언어를 중얼거렸다. 봄, 탄생, 성장, 깨어남, 계절, 만물이 때를 만났다. 나는 구약성서의 전도서를 생각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비록 더듬거리긴 했지만
리베카가 외치고자 했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것은 계절의 비전이자 시간의 비전이었고 전도서에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 저 소녀는 전응아 전도사이다 라고 나는 남몰래 중얼거렸다. 내 눈으로 본 그녀의 두 가지 모습, 전응아인 그녀와 상징주의자인 그녀가 이 문장 속에서 서로 만나고 충돌하고 하나로 뒤섞였다. 지난번에 진찰했을 때의 그녀는 절망적이었다. 그때 한 테스트는 모든 신경학과 심리학의 테스트가 그렇듯이 결함을 밝혀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녀를 분해해서 결함과 능력의 양 측면으로 나누기 위한 것이었다. 테스트 결과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다. 그러나 정원에서 본 그녀는 신기하리만치 통일되고 침착한 모습이었다. 전에는 그토록 통일이 결여된 존재였는데 정원에 있는 그녀는 어째서 이토록 통일되고 침착한 존재로 변했을까? 그녀의 사고, 조직, 존재에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하나는 체계적인 측면으로 도형을 이해하거나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 검사는 모두 이 측면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였고 그녀는 이 점에서 대단히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검사를 통해서는 결함 외에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결함 저편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테스트를 통해서 그녀가 그토록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그녀가 현실 세계 가로 열고 자연계와 상상의 세계 가로 닫고 현실 세계를 일관성 있는 명료하고 시적인 존재로 느끼는 능력과 그런 세계를 보고 생각하며 가능하다면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조금도 예상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도 평화롭고 조화로우며 일관성이 갖춰진 내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없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문제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녀를 이토록 차분하게 가라앉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체계적인 것이 아님은 분명했다. 나는 그녀가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야기의 구성과 조화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혹시 눈앞에 있는 이 소녀, 인식장애를 가진 전응하지만 매력적인 이 소녀를 일관된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야기적, 연극적인 방법을 활용할 줄 아는 게 아닐까? 대단히 발달이 늦고 그 때문에 그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체계적인 방법 대신에 이야기적, 연극적 방법을 활용하는 건 아닐까?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녀의 춤추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다. 보통 때의 그녀는 보기 흉할 정도로 어색하지만 어디 한가운데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리라. 의자에 앉아서 가식 없고 숭고한 자연의 경치를 즐기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가 그녀에게 접근한 방법이나 평가가 아주 터무니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방법이나 평가는 결함을 발견할 수 있을 뿐 결코 능력을 찾아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음악, 이야기, 연극처럼 그 자체에 내재한 힘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했음에도 우리가 한 테스트는 단순히 퍼즐과 도표를 보여줄 뿐이었던 것이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적인 방법으로 통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야기적인 존재로서 그녀는 전혀 손상되지 않은 완벽한 존재이다. 이 점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꼭 알아내야 했다. 이 점만 알아낸다면 체계적인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녀의 잠재 능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왔던 그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처음에 왔던 그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녀를 우연히 발견한 것은 대단한 행운이었다. 어떻게 손써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결함투성이인 그녀.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믿음직스러울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또 하나의 그녀. 내가 진료한 최초의 전응아 환자가 그녀였던 것도 내겐 행운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모든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참 좋은 선생님이시네요. 예. 몇 년에 걸쳐 그녀를 진찰하면서 그녀의 인간성은 깊이를 더해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 보여주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내가 그녀의 내면에 경의를 표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해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행복감을 느끼며 지냈다. 그러나 11월에 리베카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4월에 그녀가 보여주었던 밝고 기쁨의 참모습은 깊고 어두운 슬픔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슬픔에 발버둥치면서도 위험을 잃지 않았다. 이전에 그토록 인상적이었던 밝고 서정적인 자아의 기품과 인간적인 깊이가 더해졌다. 나는 그녀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기별을 듣고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는 사람의 훈기가 없는 썰렁한 집의 작은 방에서 나를 맞이했다. 위험을 잃지는 않았지만 슬픔에 젖은 얼굴이었다. 그녀의 잭슨 증후군의 특징인 더듬거리는 말투로 중얼중얼 호소하듯이 말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왜 돌아가셨을까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우는 건 할머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잠시 후에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는 이제 잘 되셨어요. 영혼의 집을 향해 여행을 떠나셨으니까요. 영혼의 집이란 그녀 자신이 생각한 상징적인 표현일까? 아니면 전도서를 무의식 중에 떠올려서 한 말일까? 몸을 움츠리며 그녀는 울었다. 너무나 추워. 밖이 추워서가 아니에요. 집안이 겨울인걸요. 죽음처럼 차가워요. 그러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할머니는 나의 일부였어요. 이제 나의 일부도 할머니와 함께 죽고 만 거예요. 단식하는 그녀는 완전한 존재였다. 슬픔에 젖은 완전한 인간이었다. 지능이 낮다는 느낌도 전혀 들지 않았다. 30분이 지났다. 슬픔이 누그러지고 생기가 약간 돌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겨울이라 내가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분명히 봄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녀의 슬픔은 물론 금방 가시지는 않았다. 그래도 조금씩 좋아졌다. 리베카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슬픔이 짓누를 때도 그녀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다. 할머니의 동생인 이모 할머니가 그녀의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이모 할머니의 동정과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유대 성당과 유대교 신자들의 도움도 컸다. 그들은 특히 일주일간의 상중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녀에게는 유족, 나아가 상주라는 특별한 지위가 주어졌기 때문이었다. 나와 터놓고 대화를 나눈 것도 도움이 되었을지 모른다. 흥미롭게도 그녀의 꿈 또한 도움이 되었다. 꿈 이야기를 할 때면 그녀는 언제나 생기발랄했다. 그녀가 꾼 꿈에는 상을 당한 동시에 그녀의 마음이 보인 변화가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 가로 열고 패터즈 1983년 참조. 나는 4월의 밝은 햇살 아래 체오프의 소설에 나오는 니나처럼 앉아있던 그녀를 기억한다. 또한 어두운 11월의 어느 날 퀸스 지구의 쓸쓸한 공동묘지에 있는 할머니의 묘지 앞에서 기도를 올리며 슬픔에 젖어 울던 그녀의 모습도 분명하게 기억한다.
기도와 성경 말씀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행복하고 서정적이고 축복받은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에게는 늘 기쁨이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시편 103편의 기도문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위로의 말, 탄식의 말을 찾아냈다. 4월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11월에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녀는 다른 고객, 가로 열고 조금 어색한 호칭이지만 환자보다는 듣기가 좋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말을 사용했다. 가로 닫고 고객과 똑같이 우리의 기능 개발 인식력 촉진 계획, 가로 열고 이 말도 당시의 유행어였다. 가로 닫고의 일환인 갖가지 작업에 참여하고 수업도 강제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리베카에게는 효과가 없었다.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결함이 있다고 여긴 부분의 교정에 있는 힘을 모두 쏟아붓고 때로는 잔혹할 정도의 작업을 부과했지만 결과는 허사였다. 나는 이런 방법이 적절한 치료법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환자의 결함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였던 것이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상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능력을 거의 간과했다. 내게 이 점을 처음으로 깨닫게 해준 사람이 리베커였다. 우리는 소위 결함하게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여서 이야기학 쪽으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야기학이야말로 지금까지 무시되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구체성의 과학인 것이다. 리베커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고 및 정신 형태적인 즉 패러다임적인 법내적인 것과 이야기적인 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체현했다. 두 가지 모두 성장하는 인간의 정신에 생내적으로 갖추어진 자연적인 요소이지만 두 가지 가운데 이야기적인 것이 선행하며 정신적으로도 중요하다. 어린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듣고 싶어한다. 아직 일반적인 개념이나 법례를 이야기하는 힘이 없는 동안에도 이야기의 형태로 나타난 복잡한 내용은 잘 이해한다.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야기적인 혹은 상징적인 힘이다. 상징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인 현실이 표현되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사고 따위가 아직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무렵부터 이야기적인 힘은 위력을 발휘한다. 아이들은 유클리드를 이해하기에 앞서 성경을 먼저 이해한다. 그 까닭은 성경이 좀 더 단순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상징으로 표현되는 이야기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19세인 리베커는 할머니가 말한 대로 완전한 아이 같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 같다고는 하지만 아이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연령적으로는 성인이었기 때문이다. 전응하라는 말은 아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능이 낮다는 말은 결함이 있는 성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에는 심오한 진실과 거짓이 한데 섞여 있다. 리베커는 한정되지 않고 내면적인 성장이 가능한 전응아의 경우 감성적, 이야기적, 상징적 능력은 현저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리베커에 한정되지 않고 내면적인 성장이 가능한 전응아의 경우 감정적, 이야기적, 상징적 능력은 현저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리베커가 그랬듯이 시인으로서의 재능을 키우거나 호세처럼 그림 그리는 재능을 기를 수 있다. 반면에 패러다임적인 능력, 개념적인 능력 등 처음부터 분명히 뒤떨어지는 능력은 아무리 학습을 열심히 지속한다 해도 키워지지 않으며 설령 발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리베커는 이 점을 잘 알았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날부터 그녀는 그 점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서투름에 대해서 말했고, 그러한 서투른 동작이 음악에만 맞추면 얼마나 정리되고 차분해지는지, 얼마나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말해 주었다. 그리고 정원에서 만났을 때는 이야기적인 통일과 의미를 지닌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침착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그녀는 돌연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수업 따위는 이제 받고 싶지 않아요. 작업도 싫어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통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지능이 낮은데도 아주 적절한 예를 들어 진료소의 양탄자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나는 살아있는 양탄자와 같아요. 양탄자에 있는 것과 같은 무늬와 디자인이 필요해요. 디자인이 없으면 뿔뿔이 조각나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리베커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양탄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셜링턴의 유명한 비유를 생각했다. 셜링턴은 두뇌와 마음을 신기한 직물기에 비유했다. 언제나 의미 있는 무늬를 짜내는 직물기이다. 나는 디자인이 전혀 없는 양탄자가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 양탄자 그 자체는 없이 디자인만 있는 것은 가능할까? 그렇게 된다면 이상한 나라에서 앨리스가 보았듯이 채셔 고양이의 얼굴은 사라지고 웃음만 남는 꼴이 될 것이다. 리베커가 말한 대로 살아있는 양탄자에는 디자인과 천,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그녀에게는 체계적인 구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열고 양탄자에 비유하면 날실과 시실 가로 닫고 이야기적, 정서적 요소에 해당하는 무늬가 없으면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이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의미 있는 것이 필요해요. 수업을 받거나 작업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잠시 말을 멈춘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연극이에요 하고 말했다. 우리는 리베커를 작업에서 제외했고 어렵사리 특별 연극 클럽에 가입하도록 해주었다. 그녀는 연극을 정말 좋아했다. 연극을 통해서 그녀는 통일된 인간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연극을 잘 소화했다. 맡은 역을 연기할 때는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 대사에도 막힘이 없었고 침착했으며 자신만의 스타일도 갖게 되었다. 이윽고 연극과 극단은 그녀의 인생이 되었다. 무대에서 활약하는 리베커를 보고 그녀가 전응하라는 사실을 상상이라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예, 대단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뒷이야기, 음악 이야기, 극에는 시천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한 힘이 있다. 지능지수가 20 이하이고 운동 능력이 지극히 떨어지는 전응아의 경우에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된다. 그들의 어색하기 짝이 없는 동작도 그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 돌연히 사라진다. 그들은 음악이 나오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좋은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4대까지 동작과 순서로 이루어진 단순한 작업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전응아들도 음악에 맞추기만 하면 그것을 완전하게 해낸다. 그들은 체계로서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작업을 음악으로서 완벽하게, 다시 말해서 음악에 파묻힌 것으로 파악한다. 중증의 이마엽 손상 환자와 행위 상실증 환자에게서도 같은 사실이 관찰된다. 대단히 극적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이다. 이러한 환자들은 지능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는데도 간단한 동작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걷지도 못하는 환자도 있다. 이러한 절차 백치증이나 운동 배치증의 경우 일반적인 재활치료는 효과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도 음악에 맞추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진다. 바로 이 점이 노동요가 생긴 까닭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추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음악이 조직하고 통합하는 힘, 즐겁고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힘을 지녔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인정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통합할 수 없을 때 음악만이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은 특히 극적이지 않을까? 따라서 전응아들과 행위상실증 환자의 작업 시간에는 음악과 이야기적인 요소가 불가결하다. 훈련과 요법은 음악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연극은 좀 더 효과적이다. 연극에서 말하는 배역에는 조직하고 통합하는 힘이 있다. 연극이 계속되는 한 배역은 통합된 인격을 계속해서 지니기 때문이다. 맡은 배역을 연기하거나 무언가가 되는 능력은 인간의 특권이다. 여기서 지능의 격차 따위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점은 어린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노인들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리베카와 같은 전응아들을 볼 때면 가슴 아플 정도로 더할 나위 없이 잘 이해할 수 있다. 제가 뭐 평소에 전응아들을 만날 기회가 좀처럼 없죠. 어렸을 때는 가끔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저 사는 동네에 한 명 왔다 갔다 하는 애를 본 적이 있긴 있는데, 엄마랑 항상 같이 다녀요, 걔는. 그래서 뭐 말 걸거나 이러기는 힘들고 그냥 이렇게 쓱 지켜보는데 엄마랑 항상 같이 다닙니다. 네. 걔도 이런 종류가 아닐까요? 이런 리베카와 같은 종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인데 겉보기에는 참 정말 안 됐다 싶은 그런 모습인데 또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니 다만 개발이 안 됐을 뿐인 게 아닌가. 좋은 방법으로 이처럼 좋은 의사를 만나서 뭔가 치료받고 개발 활동을 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한 20살 남짓 돼 보이는 것 같은데 20살.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